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통적으로 강한 건 메모리라는 제품이에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칩을 설계도대로 제조해주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파운드리라고 부르죠. 단일 제품으로서 가장 거대한 건 사실 메모리 시장입니다. 이 메모리 쪽에서 한국 회사들이 사실상 세계 1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AI 폰이란 걸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AI로 가치가 느껴지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왜냐하면 앱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요, 그것 때문에 기기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몇 개 성공시키면 어떻게 보면 진짜 삼성전자가 원했던 거, 삼성폰을 써야 될 이유가 하나 생길 수도 있죠.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누군가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누군가가 사지 않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죠. 그게 거래량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가 많아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아파트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 여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있잖아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데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일단 한국에 있는 회사는 뭐 크게 보면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통적으로 강한 건 메모리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우리가 컴퓨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연산만을 담당하는 칩과 연산 칩이 사용할 데이터들을 담아놓는 곳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산하는 칩들 우리는 CPU, GPU 이런 명칭을 쓰고 연산할 데이터를 담아놓는 것을 메모리라고 부르죠. 그러면 연산 칩은 메모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거나 꼭 보관해야 될 걸 보관하라고 명령을 하죠. 여기서 한국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건 메모리 부분이에요. 이 메모리 쪽에서 한국 회사들이 사실상 세계 1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연산칩 부분은 한국이 뭐 예를 들면 원래 인텔 같은 회사가 잘 해왔고 지금은 GPU 만드는 엔비디아가 잘 하고 있지만 이런 회사들도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는 칩의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설계도대로 제조해서 공급하는 것인데 한국 여기서 삼성전자는 칩을 설계도대로 제조해주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파운드리라고 부르죠. 그럼 삼성은 파운드리도 잘하고 메모리도 생산할 수 있고 하이닉스는 지금은 메모리만 잘하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메모리 위주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하이닉스도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파운드리 사업이 삼성전자처럼 이제 그 TSMC나 인텔 같은 최첨단 파운드리랑은 경쟁하지 않고 구공정을 이용한 제품들 이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은 HBM이라고 부르는 메모리인데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 프로그램이 연산용 칩에 요구하는 것이 있고 메모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연산칩이 메모리에게서 데이터를 요구하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 프로그램은 뭐 10 정도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하면 지금 뭐 초당 100, 1000씩 데이터를 요구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회사들에게서 1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메모리 제품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회사들이 기존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고 데이터가 나가는 도로의 폭을 늘려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HB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연하게 말하면 TSMC랑 삼성전자는 같은 파운드리를 하니까 비교가 되지만 TSMC랑 하이닉스는 비교가 안 되네요? 예, 뭐 하이닉스도 물론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지만 TSMC와 영역은 거의 겹치지 않는다고 봐야죠. 최첨단 공정 파운드리냐 아니냐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썼던 뭐 커다란 핸드폰, 피처폰 이런 게 사라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가 사라졌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수요가 사라지면 그 구공정도 예,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라진 공정들도 있죠, 실제로. 그리고 그런 공정들이 최신일 때는 생산량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예, 이제 다만 최근에 미세화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꽤 오랫동안 눌러앉으려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죠.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그러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쪼개냐가 항상 중요한데 이걸 메모리, 비메모리 쪼개면 당연히 비메모리가 크겠죠. 하지만 비메모리도 종류가 많아서 이거를 뭐 CPU나 GPU 이런 걸로 쭉 쪼개보면 단일 제품으로서 가장 거대한 건 사실 메모리 시장입니다, 이게.
연산용 칩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거기에 모두 다 메모리는 공통적으로 예, 필요하니 맞습니다. 결국은 메모리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실제로 칩을 제조할 때 웨이퍼, 그 칩을 제조할 때 쓰는 원재료 관점에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거는 메모리 쪽입니다, 이게. 반도체 진화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I가 등장했고 작년부터 온디바이스 AI 얘기가 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될 거로 보세요? 저는 이건 챗GPT가 신호탄을 쏜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온디바이스, 뭐 엣지라는 명칭도 썼는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실 그 스마트폰, 예를 들면 갤럭시 폰에는 예전에도 보면 AI 지우개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종이컵이 마음에 안 들면 종이컵 딱 찍으면 종이컵을 지우고 테이블을 그려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그림판에서 이거 지우개로 지우면 어떻게 돼요, 사진이? 그냥 하얗게 지워지죠. 그거 사실은 생성망이에요, 그거. 그것도 인공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자체는 계속 존재해왔던 거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그 폰 제조사가 강하게 밀어붙일 거냐, 얼마나 홍보할 거냐에서 어떻게 보면 챗GPT가 유행하니까 그쪽으로 어필을 해보겠다는 것에 가까운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AI로 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폰 안에서 돌아가게 바뀐 거죠. 과거부터 역량은 있었어요. 계속 그 퀄컴도 NPU나 이런 거를 발전시켜 오면서 폰 자체가 역량은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을 돌려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거를 보여줄 거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막 엄청 비싸지거나 이런 이슈는 없나요? 어차피 지금 온디바이스 구동하는 칩은 지금 예전 갤럭시 S24 하면은 엑시노스 아니면 스냅드래곤이죠. 걔가 이미 그 NPU를 내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싸질 만한 요소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기능을 더 추가하려고 하면 칩에 NPU를 키워야 되죠, AP에. 그럼 AP 좀 비싸지겠죠. 그리고 메모리한테 요구하는 게 높아지면 메모리 좀 비싸질 수 있죠. 그 정도 문제죠, 온디바이스는. 다만 이 온디바이스는 무엇을 구동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긴 해요. 우리가 서버에서 돌아가는 챗GPT, 이거 용량이 한 인공지능 크기 보통 패러미터로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챗GPT 처음 나온 게 1850억 패러미터. 용량으로 하면은 이게 메모리 용량을 뭐 한 380기가 가까이 사용할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 8기가, 12기가 들어가죠. 절대 구동 안 되죠,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기가, 8기가 이런 인공지능이에요, 커봤자. 그러면 이거를 일종의 뇌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뭐가 좀 더 똑똑하겠어요? 서버에서 도는 게 훨씬 똑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작업을 그냥 무지성으로 시키면 당연히 서버가 훨씬 잘해요, 정확하고. 그러면 이 온디바이스들은 뭘 노려야 하냐? 인터넷 갔다 오면은 손해보는 일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계속 찾아 나가는 게 삼성전자와 앞으로 그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가 가질 주제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책 한 페이지 정도를 번역을 할 건데 A4 한 장 정도 데이터를 하면은 킬로바이트 단위잖아요. 이거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 힘든가요? 안 힘들죠?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챗GPT한테 보내면 아주 깔쌈하게 요약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영화 한 120분짜리를 한 장 한 장 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영화 한 장을 전부 통과시켜갖고 프레임별로 혹은 뭐 1초에 한 두세 장씩 처리하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 인터넷을 너무 많이 쓰죠. 그러면은 역시 이런 거는 온디바이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계속 찾아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되면 절대로 그 서버에다가 보낼 수 없어요. 그건 온디바이스로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요소를 많이 발굴할수록 그 AI 폰이라는 녀석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삼성전자가 혼자 찾아낼 수는 없고 계속 그 인공지능을 앱에다가 쓰는 법을 뿌리고 필요하면 대회라도 열어가면서 아 너희들 앱 만들 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 프로그래머한테 어필하는 거죠. 혹시 인공지능 아이디어는 있는데 온디바이스에 못 써봤냐? 그럼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좋죠. 누군가 하나가 대박 앱을 만들면은 그게 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디바이스의 역사는 딱 그랬어요.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도 잘 보면 게임 하나 하려고 70만 원짜리 기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AI 폰이라고 어필하려면 그런 앱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NPU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설계에선 식상한 물건이라서 못 따라 할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특정 인공지능을 갖춘 앱이 하나 생겼는데 이 앱이 예를 들면 메모리 한 8기가 정도에선 안 되고 12기가의 그 지금 스냅드래곤 신형 정도는 돼야 무난하게 돌아가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교체 수요가 몰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죠. 우리 아이폰 같은 것도 처음에 왜 유행했겠어요? 그 음악 감상 되는데 인터넷 되니까 유행한 거잖아요.
그 아이폰 모든 디자인 똑같은데 거기서 인터넷 넷스케이프 빼봐요. 누가 쓰겠어요, 그걸. 그냥 아이팟이랑 폰 하나 들고 다니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에 많은 기능은 소프트웨어가 정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앞에 컴퓨터도 노트북도 마찬가지야. 제가 여기 노트북 쓴 사람 중에 다음날부터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것만 빼도 아 컴퓨터 안 사요 할 사람이 절반은 나올 거예요. 이제 반대로 그래서 이거에 비추어 보면 삼성이 혹은 어떤 회사든 AI 폰이란 걸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AI로 가치가 느껴지는 최종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삼성이 직접 만든 AI를 앱 만드는 사람한테는 공개도 해줘야죠. 너희 앱에다가 우리 AI를 붙여서 그럼 실시간 번역 플러스 알파 이런 것도 쓰게 도와주고 혹은 자기들이 개발한 AI를 삼성 엑시노스나 퀄컴 스냅드래곤 기반 칩에서 구동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근데 해보면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 기기 하나에서 뭔가 구동하는 건 되게 껄끄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돌려보면. 그럼 그럴 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줘야죠. 보통 예를 들어 애플 쪽 폰이랑 삼성전자 폰 쪽은 이렇게 좀 옮기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아마 AI 부분은 훨씬 옮기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은 마이웨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몇 개 성공시키면 어떻게 보면 진짜 삼성전자가 원했던 거 삼성폰을 써야 될 이유가 하나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앱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면요 그것 때문에 기기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앱 만드는 회사가 내가 iOS로는 잘 못하겠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일반 앱은 이미 옮기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온디바이스로 뭔가 하는 거는 다들 어색할 거라고요. 그 애플이 못했고 삼성이 못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온디바이스로 AI 앱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 진출하는 건 어려워할 뿐인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먼저 대박 앱을 하나 건져와갖고 그 앱 때문에 폰을 사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거죠.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런데 필요하면 남의 AI라도 가져다가 일단 쓰는 게 중요해요. 내 폰을 통하면 뭐 구글 인공지능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이건 쓰기가 쉽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 앱 만드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이게 삼성폰이라서 안 돌아가고 삼성이 어떤 AI를 안 내놨고 그럼 빨리 딴 거 써서 만들고 싶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 생각이 비슷해요. 앱 만드는 사람들. 앱 하나 나오면 유사 앱이 주주주죽 쏟아지는 구조죠. 앱 시장 자체가. 그러면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얼른 뭔가 택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선 삼성이 기기는 자기 기기를 어필하더라도 안에 돌아가는 AI는 삼성 AI를 꼭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되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어필하는 게 훨씬 좋죠. 아예 남의 뭐 예를 들어 구글 AI 쓰는 것도 그냥 도와줘 버리는 게 좋아요, 이 경우는. 작가님이 보시기에 올해는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가 제일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올해는 그냥 신호탄만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트렌드로 자리할 거냐는 제조사랑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앱 만드는 사람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은 자기들의 AI를 공개했죠. 그 자체도 굉장히 쓸모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계속 앱 만드는 사람한테 창의력을 막 불어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 노트북의 용도는 사실 인텔이 만든 게 아니에요. AMD가 만든 것도 아니죠. 그냥 칩만 달려있을 뿐이야. 우리가 컴퓨터에서 가치를 느낀 건 사실 앞에서 말한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엑셀을 돌리고 싶고 워드를 돌리고 싶고 메일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잖아요. 그거 안 되는 컴퓨터가 뭔데 그냥 무게추죠, 그거는. 우리가 AI 폰이라는 무언가를 선언하기 위해선 뭐 좋은 그 NPU가 내장된 AP 이런 뭐 메모리 이런 거 다 좋은데 돌아가는 놈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깔끔하게 진짜 써보고 싶은 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른 회사들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거 먼저 진출하는 1년, 2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엔비디아 GPU 그 인공지능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2년 엔비디아 GPU랑 지금의 AMD GPU 중 뭐가 빠르겠어요? AMD가 훨씬 빠르죠. 그게 계속 쓰잖아요. 설계 기술 자체는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 않지만 기기 판매량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GPU 판매량은 격차가 크죠. 그거 쓰는 사람 입장이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 앱도 이제 어떻게 보면 AI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킬러 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 앱이 나올 때 그때서야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네요. 예, 이거는 사실 지금 봐왔던 모든 기기가 그래요. 우리 뭐 VR, XR 얘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기가 처한 환경에서도 이 기기를 쓸 만큼의 킬러 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15년 이럴 때 VR 시장 예측치 보면 다 틀렸어요. 지금 우리 VR 천국 돼 있어야 되는데 VR은 그 무슨 머리 마사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막 저기 따로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입한 사람 중에.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요. 콘텐츠가 부족한 거죠. 용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수리팀 나왔을 때 막 그렇죠. 이제 다 이거 쓰고 볼 거야 예. 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이거잖아요. 와, 이걸로 봤더니 어벤져스가 뭐 살아서 돌아다니고 내 집 벽이 부서지더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다 보니까 아, 머리도 아프고 뭐 눈도 아프고 깜빡거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동일하죠. 이거는 왜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오느냐. 우리가 순간순간 테마 하나씩 보면은 다 새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른 분야에서 한번 겪었거나 지나간 일들이 많아요. 보는 IT 기기에게 뭐 능력을 주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도 사실 잘 보면 그게 아이폰의 힘이에요. 지금 앱스토어 셧다운하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뭔데요? 카메라, 메시지, 인터넷. 그러니까 나머지 기능은 전 세계의 프로그래머가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 기계가 가진 장점을 어필하면서 뭐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 해볼까 하면은 이제 달려들어서 키보드를 두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대박이 하나 터지면 그만큼 더 반도체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예, 그렇죠. 기기가 많이 팔리잖아요. 아까 말했던 컴퓨터가 처음 그래픽 처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워드만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픽 하는 사람도 컴퓨터 사고 엑셀 하는 사람도 컴퓨터 사고 뭐 인터넷 하는 사람 당연히 사고 이렇게 용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제품은. 그러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같은 것도 잘 되면 지금 예전 스마트폰 저가형이 있고 고가형이 있잖아요. 저가형은 그 칩 크기상 인공지능 능력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거기서 저가형 폰 쓰던 사람들도 앱 때문에 고가형 폰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 시장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도체 회사도 매출 늘고 폰 회사도 매출 늘고 그 앱 만든 사람도 매출 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 아, 요즘 폰 성능 다 비슷해 하면서 폰 안 바꿔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거 자체를 깨는 것은 사실 새로운 용도예요, 폰에. 왜 잡스 아이폰이 좋았느냐? 그 전에 있던 그 포터블한 인터넷 기기는 노트북이죠. 근데 그 안에다가 GPS도 넣고 인터넷도 붙이고 터치 스크린도 붙이고 했죠. 인터넷이랑 GPS 붙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예전 저거가 대박이네 이런 거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랜드 캐니언 간 사진 찍어서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겠네. 이런 거죠. 기계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가서 나온 아이디어죠. 노트북엔 그게 됐어요. 기기가 커요. GPS 없어요. 그래서 노트북밖에 없던 시절에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으로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그 그랜드 캐니언 사진 찍어서 올리려면 노트북에 붙이는 GPS부터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망하겠죠. 그럼 망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미 그런 게 들어간 기기를 팔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줬죠, 애플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통합해서 움직이는 건 이제 앱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온디바이스로 AI 해볼만 하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에 가깝죠. 뭐 그건 작년에도 사실 AI 자체는 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주목도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구태여 해야 되냐 이런 거. 반도체를 그냥 좋아하시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뭐 이거를 계기로 뭐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아니면 저 온디바이스 AI를 또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생겼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인사 좀 해주세요. 뭐 좀 긴 시간이었고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항상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도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어떤 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 이런 거. 그러면은 그 전제가 뭔가 잘못돼 있거나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거나 혹은 갑자기 그 인터넷이나 뭐 AI 혹은 스마트폰에서 사정이 확 바뀌는 게 보였다라고 하면요. 그 가정이 망가지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결과가 어떻게 바뀌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 이런 거 다 49대 51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누구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기술의 최전선에서 난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삼성전자도 애플도 다들 실패할 가능성 떠안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금 정답을 딱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시발점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